당신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있는 게 창피해. 딸아이가 날 보며 그렇게 말했다. 600km를 달려 첫 손주의 탄생을 축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한 일은 경비원을 시켜 나를 그 아이의 출산 모임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는 민망하다는 듯 나중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호와 아파트의 대출 보증인이 누구였는지는 잊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건 다음 전화는 딸이 아니라 은행 리스크관리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애는 알게 되겠죠. 보증인이 고위험 대출을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존엄을 다시 일으키는 그 힘을 믿는 분이라면 지금 이곳은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존재는 제게 큰 의미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 이름은 김말순이고 올해 68살입니다. 내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한 어머니의 오래된 사랑과 희생을 증명해 왔습니다. 나는 전라북도 익산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출은 오래전에 다 갚았고 그 집은 내가 내 손으로 일궈낸 내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제스민 향이 짙게 밀려오고 저녁이 되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마당을 감쌌습니다. 복잡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평화로운 참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대부분 이곳에서 600km 떨어진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단지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엔 내 하나뿐인 딸 선영이가 남편 현수와 함께 살고 있었죠. 나는 평생을 간호사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조용히 헌신하고 깊게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남는 모든 돈, 남는 모든 기운은 오직 선영이에게 내가 누리지 못했던 삶을 안겨주기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전부였고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우리 동네에 낯가온 어릴 적부터 눈빛이 반짝이던 아이였죠. 그런 선영이가 몇 해 전 남편과 함께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이 6개나 되는 대저택, 성공한 사람들만이 입주할 수 있는 강남의 고급 주택.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그들의 통장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둘만의 소득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대출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선영이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익숙하게 연습된 딸의 애교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이야. 애들도 이런 데서 자라야지. 동네도 좋고 학교도 좋고 환경도 너무 괜찮아. 근데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대. 자산도 좀 있고 안정된 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나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딸의 꿈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번이 마지막이자 가장 큰 헌신이 될 거라고. 그래서 몇 시간을 넘게 차를 몰아 서울까지 올라갔고 차가운 은행 사무실에서 내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서류에 내 이름을 올렸고 그 아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인으로 서졌습니다. 그 숫자는 내 손이 떨릴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 작은 국민연금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몰래 보내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빚더미에 깔리지 않도록 조용히 숨을 틔워주는 자금이었죠.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말도 없이, 오직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오래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선영이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갔습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서 그 크고 화려한 집과 번쩍이는 삶은 자기들과 현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당당한 성과였고 그 뒤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엄마의 불안정한 희생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 인생에서 나는 배경 소음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 있지만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수도꼭지처럼 언제든 틀면 나오는 물처럼 그 아이는 나를, 내 헌신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과의 관계는 이제 그저 예의 차린 통화 몇 마디로 이어지는 먼 거리의 인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아프진 않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는 상투적인 말들로만 채워졌고 정작 마음의 속살을 나누는 대화는 단 한 번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삶을 반들반들하게 다듬어진 SNS의 프레임 속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만찬, 값비싼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안에는 남쪽 시골에서 살고 있는 늙은 여인은 끼어들 틈조차 없는 그들만의 번쩍이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단순하고 맑은 기쁨이 내 가슴에 찾아왔습니다. 선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게는 처음으로 생기는 손주였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대,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함께 피어났습니다. 물론 출산 전 모임은 아주 성대하게 준비된다고 했습니다. 고급 케이터링이 들어오고 그들의 새롭고 중요한 친구들만 모인 초대 명단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의 직감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내가 불쑥 나타난다면 그 아이는 분명 놀라며 기뻐할 거라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기에 나는 정성스레 실을 골라 부드럽고 따뜻한 흰색 털실로 아기 담요를 한 땀 한 땀 떠내려갔습니다. 그건 내 사랑의 온기였고 설렘의 형태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유난히 맑고 고운 날이었습니다. 나는 정갈하게 포장한 그 담요를 선물 가방에 담고 언제나처럼 묵묵히 달려주는 내 오래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600km의 길, 서울로 향하는 그 긴 여정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은 단순하고 순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소나무 숲길이 점점 사라지고 복잡한 서울 외곽의 고속도로가 시야에 들어오자 내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6살이던 선영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뉴욕에서 열리는 여름 미술 캠프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그 비용은 내 간호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손끝에서 살아 숨쉬던 그 열정과 간절함을 나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무려 6달 동안 온몸이 무너지는 고단함 속에서도 겨우 버티며 일했고 겨우겨우 그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합격 통지서와 함께 수표를 건넸던 날, 그 아이의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 순수하고 투명하고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나는 그 순간을 20년이 넘도록 간직해왔습니다. 지금 나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늘 나보다 먼저였던 그 아이의 꿈만을 쫓아 살아왔던 내 딸을, 내 전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손주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완벽한 삶 속에 나도 드디어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다는 안도감 속에서 나는 그 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가장 공개적이며 가장 치욕적인 굴욕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조용한 집에서부터 서울 강남의 번화하고 부유한 아파트 단지까지 600km를 달리는 그 길은 오로지 설렘과 희망만을 품고 출발한 여정이었습니다. 햇빛은 따뜻하게 차창을 감싸고 있었고 차 안 라디오에선 내가 좋아하던 복음성가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조수석 옆에는 정성껏 만든 아기 담요가 선물 가방에 담겨 얌전히 놓여 있었고 그건 내가 품은 사랑의 형상이자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내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상상했습니다. 선영이가 나를 보고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 눈가에 맺힌 감격의 눈물, 그리고 엄마 하고 달려와 안기는 그 순간을 나는 그녀의 엄마니까요. 그 아이가 태어날 손주의 외할머니고 이건 그녀의 출산 전 파티였으니까요. 당연히 기뻐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갈하게 정원 손질이 된 도로변에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웅장한 2층짜리 주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파티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차를 댈 자리가 없어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나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은 긴장감에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오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나는 실내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가족과 가까운 이웃만 모인 조촐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잡지 화보 속 장면처럼 전문 케이터링 업체가 준비한 대형 파티였고 집안은 세련되고 완벽하게 차려입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샴페인을 손에 들고 있었고 정성스레 만든 고급 핑거푸드를 천천히 입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가 천장까지 솟구친 꽃장식들, 높은 천장을 스치듯 떠다니는 풍선들, 조각 작품처럼 정교한 케이크까지 모든 게 사진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부러움을 위해 치밀하게 꾸며진 파티였습니다. 나는 문턱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일요일 미사에 입고 가던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내 모습이 이 화려한 공간과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낯선 이질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포장한 선물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향해 갔습니다. 선영이는 방 한가운데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은 배를 감싸 안은 채 부유하고 잘 차려입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관을 쓴 여왕처럼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딸인데, 내가 평생을 바쳐 길러온 그 아이인데, 이젠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이의 눈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표정이 단번에 사라졌고, 남은 건 놀람도 아닌 순도 100%의 공포였습니다. 그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막으려 손을 급히 올리더니 재빨리 친구들에게 말을 건네고는 날 향해 날카롭고 서두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아이가 이를 악물듯 낮고 거친 속삭임으로 말하며 내 팔을 덥석 잡아채더니 게스트들의 시선을 피해 현관문 바깥 베란다로 날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시면 안 돼요. 나는 선영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반가움에 머금었던 미소를 얼어붙은 채로 멈췄습니다. 뭐라고? 선영아, 무슨 말이야? 엄마가 오늘 너 놀래켜 주려고 직접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놀래켜 주려고. 그 아이는 마치 조롱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짧고 날카롭고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재앙인지 아세요? 엄마 지금 모습 좀 봐요. 그 옷, 그 머리. 그 아이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어디서 온 촌스러운 물건을 평가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엄마랑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엔 우리 친구들도 있고 현수 씨 부모님도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아이의 말은 짧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여러 번 찔러댔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단정하게 다려 입은 내 원피스를, 편안한 구두를, 정성껏 포장한 선물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속이 뒤집히는 듯한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의 완벽하고 세련된 삶의 흠집을 내는 시골 출신의 시대에 뒤떨어진 엄마 한 명. 그때 집 안쪽에서 박현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엔 차가운 분노가 묻어 있었고 입가엔 미묘하게 경멸의 기색이 번졌습니다. 그는 나를 보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선 선영이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정리해. 그 순간 내 딸, 내 피와 살이었던 그 아이는 그 사람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부유한 삶과 중요한 사람들의 시선을 선택한 겁니다. 선영이는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딸의 흔적도 미안함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단단하게 굳은 결심뿐이었습니다. 엄마, 나가셔야겠어요. 그 아이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묻어나지 않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엄마가 이 파티를 망치고 있어요. 엄마가 다 망치고 있다고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 옆에 조용히 서 있던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그 남자가 이 집에 고용된 보안요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는 내 팔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힘으로 붙잡았고 나는 그렇게 파티장에서 내 딸에게서 그 아이가 사는 그 완벽한 집에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힐 만큼 충격이었고 가슴이 찢어질 만큼 서러웠으며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듯한 수치심에 도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딸의 출산 모임에서 불청객도 아닌 마치 죄인처럼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을 따라 난 긴 진입로를 걸어 내려오면서 값비싼 외제차 옆을 지나면서 환하게 웃고 떠들던 손님들이 하나둘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엔 동정이 섞인 경멸이 담겨 있었고 그때부터 내 세상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음식을 나르던 케이터링 직원이 나를 지나치며 보였던 그 안쓰러운 눈빛, 그리고 그 와중에 들려온 누군가의 속삭임. 세상에, 저 사람이 진짜 엄마야? 베란다에 서서 불룩해진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내가 쓰레기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선영이의 마지막 눈빛은 승리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성공한 겁니다. 자신의 완벽한 하루를 망칠 수도 있었던 위협. 자랑스럽지 못한 시골 출신의 엄마. 그 민망한 존재를 깔끔하게 제거해낸 겁니다. 나는 조용한 고급 주택가 골목 한켠에 차를 세우고 1시간 넘게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엔 아직도 직접 든 아기 담요가 놓여 있었고 그건 이제 잔인하게도 세상에 드러나게 거부당한 내 사랑을 상징하는 참담한 조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는 내가 없는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음악, 박수, 그 모든 소리가 내 귀엔 멀고 비웃는 듯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랑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은 지금 차갑고 죽어버린 돌덩이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충격, 슬픔, 그리고 너무도 깊은 수치심까지 모두가 뒤섞여 가라앉는 그 밑바닥에서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줄조차 몰랐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조용하면서도 맹렬하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내 딸의 사랑은 결국 연기였습니다. 내 희생은 그 아이에게 있어 단 하나의 존중도 없는 무시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정리해야 할 리스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렇게 냉정하고 명확하게 모든 걸 깨달은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힘을 떠올렸습니다. 내 이름은 그 아이의 살 어딘가에 적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집, 그 대출 계약서 위에 선명히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보안 요원을 통해 내쫓긴 바로 그 여자가 이제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된 세계 전체를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익산에서 강남까지 600km를 달려왔던 그 길. 돌아가는 길은 오로지 분노 하나만 품고 달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그 순간의 충격은 이제 차갑고 단단하게 응고된 분노로 바뀌어 있었고 딸의 파티장 밖에서 울먹이던 상처 입은 엄마는 더 이상 그 차 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68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걸 바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부끄러운 존재로 낙인 찍힌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결심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늘 듣던 복음성가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운전대를 단단히 붙잡은 채 밤길을 뚫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내 머릿속은 차갑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기계처럼 그 아이의 배신이 지닌 전면적이고 치명적인 무게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나를 초대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용한 경비원을 시켜
자기 엄마를 자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집은 누구 돈으로 마련된 공간입니까? 내 평생의 저축, 내 피땀이 깃든 그 돈으로 일군 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키운 엄마의 사랑보다 현수의 잘난 부모와 체면, 그들의 인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희생을 향해 내뱉은 한마디. 그 말은 지금도 귓가를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촌스럽다. 그 한 단어. 뾰족하고 더럽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내 원피스가 촌스럽다. 내 손으로 정성껏 만든 선물이 촌스럽다. 내 사랑도, 내 존재 자체도 그 아이 눈에는 촌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풍경은 점점 희미해졌고 내 안의 분노는 한 방향으로 명확한 계획으로 응고되어 갔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그리고 철저히 합법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그 남편은 겉모습, 체면, 돈에만 집착한 나머지 모녀 관계마저 거래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 눈엔 나는 이미 손익계산서 위에 부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겠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쩍 스쳐간 것은 수년 전 내가 서명했던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했던 담보대출 계약서였습니다. 그날 은행 지점장이 조곤조곤 설명하던 말들이 지금은 칼날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보증인이라는 자리, 그 책임과 조건에 대해서 나는 그 대출의 보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출이 승인될 수 있었던 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내 탄탄한 신용도와 묵묵히 모은 예금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종이에 적힌 이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 삶 전체를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었고 그들은 방금 전 그 기반에 스스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새벽이었습니다. 몸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넘어선 무거움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그 피로는 사실 평생을 사랑하며 헌신했던 시간이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움을 받지 못한 그 오랜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나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작은 방 한 구석, 오래된 철제 서류장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모아두었던 그 서랍 속에서 나는 마침내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북하고 두꺼운 대출 계약서. 예전엔 그 안에 법률 용어들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지금의 나는 차갑고 명확한 눈으로 그 문장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공동 보증인이 아니라 주 보증인이었습니다. 그 대출의 구조 전체는 내 재정 상태를 기초로 성립되어 있었고 내 신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행 지점장이 그때 아주 신중하게 설명해줬던 그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보증인의 상황이나 의사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를 다룬 조항. 다시 말해, 보증인이 대출자와의 관계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났다고 공식적으로 은행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도덕적 재정적 보증 의사를 철회할 경우 은행은 해당 대출을 고위험으로 재평가하고 필요시 자녀 대출금을 전액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은행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해둔 절대적인 킬 스위치였습니다. 그 조항은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은행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안해 놓은 합법적이고 명확한 계약상의 킬 스위치였습니다. 즉, 보증인이 더 이상 대출자를 재정적 도덕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이 그 대출 전체를 재평가하고 필요시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조항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내 얼굴엔 아주 느리고 차가우며 속 깊은 만족감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아이와 그 남편은 나를 불편한 존재로 취급했지만 이제 나는 그들이 평생 마주한 적 없는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어주려 했습니다. 나는 그날 일요일 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몸을 쉬게 했고 마음을 다잡았고 의지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깨질 수 없는 돌처럼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딸의 잃어버린 사랑을 애도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위험 자산을 보고하는 금융 보증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마주하지도 않을 것이었고, 그들의 유치하고 연극 같은 세계에 더 이상 발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조용한 도시, 내가 사는 마을에서 적당히 떨어진 익명성이 보장된 조용하고 단정한 호텔에 묵을 겁니다. 그곳에서 단 한 통의 전화만 걸면 됩니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며 그들의 세계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전화. 그들은 나에게 경비를 불렀지만 나는 그들에게 은행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전화는 그들 파티장의 경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가질 겁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콜롬비아에 위치한 조용하고 평판 좋은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내가 사는 익산에서 멀진 않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안전한 거리감이 있는 도시. 나는 깨끗하고 익명적인 방 안 책상에 앉아 대출 계약서 원본을 차분히 펼쳤습니다. 가슴 속의 맥박은 차분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정각 오전 10시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보대출 은행의 일반 고객센터 번호가 아닌 며칠간 신중히 조사해 찾아낸 리스크관리팀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나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불만을 전하려는 소비자가 아닌 경고를 전하려는 보증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쪽에서는 조금 지루한 듯한 목소리의 전문적인 여성이 응대했습니다. 리스크 관리팀입니다.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씨. 나는 침착하고 분명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조용한 단호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제가 주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보증인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고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반대편에서 타이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말순 고객님. 대출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책상 위에 펼쳐둔 계약서에서 번호를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 주소와 함께 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내 신원을 증명하고 법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말순 고객님.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지루한 듯 들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나는 그 말에 얼음처럼 차갑고 호수처럼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요, 사라 씨. 제가 이 대출에 대한 재정적, 도덕적 보증을 이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출의 주 채무자인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가 갑작스럽고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인격적 신뢰도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 저는 더 이상 양심상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대출은 현재 단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대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선언하자 그녀의 목소리에 남아있던 지루함은 단숨에 사라졌고 대신 날카롭고 전문적인 긴장이 스며들었습니다. 예, 김말순 고객님. 그녀는 잠시 말을 더듬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 딸의 출산 축하 모임에서 저는 제 딸의 요청으로 고용된 경비원에 의해 그 집에서 물리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희 존재 자체를 민망한 요소로 판단했고 그 사실만으로도 가족관계가 이미 대출 계약서상 명시된 수준 이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이어 나는 얼음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처음 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재정 상태와 실제 현 상황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위험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깊고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위험 평가 알고리즘이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출을 가능케 했던 신용의 근원, 공동 서명자 보증인인 내가 단순히 지지를 철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대출 자체를 유독 자산으로 분류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비상사태 최고 등급 경보에 해당했습니다.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말순 고객님. 사라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이제 그녀의 목소리엔 분명한 무게와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즉시 법무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곧 담당 수석 대출 심사관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끝내 해버린 것이다. 나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날 하루는 콜롬비아의 조용한 호텔방에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룸서비스로 간단한 식사를 시켰고 오래된 영화를 한 편 틀어놓았습니다. 나는 승리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전혀. 그 대신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고도 지친 듯한 종결감만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방금 전 불과 10분 남짓의 통화 한 통으로 내 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시계를 작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건 끔찍하고 불가피하며 무엇보다도 너무 슬픈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고된 대로 은행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데이븐포트 부사장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고 그의 음성은 낮고 묵직하며 단호했습니다. 그는 내게 다시 한번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맞습니까? 네, 최종 결정입니다. 나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말순 고객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에게 많은 판단과 조치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곧바로 대출 계약서를 검토하고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말은 법무팀 전체를 가동해 무자비하게 대응하겠다는 회사의 공식적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화려하고 값비싼 집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을 선영이와 그 남편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금융 태풍이 바로 내 손으로 불러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 태풍은 지금 막 상륙하려 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 전체를 단숨에 휩쓸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는 조직은 위험을 감지한 순간 짐승처럼 빠르고 냉정하게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수억 원대의 대출을 뒷받침하던 핵심 보증인이 공식적으로 보증 철회를 선언하고 대출자를 단기부도 위험군으로 지정한 상황은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관리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5단계 비상경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은행의 법무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원대출 신청서를 정밀하게 검토했고 그들이 곧 깨닫게 된 사실은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선영이와 현수는 스스로의 제한적인 수입과 높은 신용카드 부채를 감안할 때 내 이름, 내 자산, 내 완벽한 신용 기록 없이 애초에 그 대출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겁니다. 나는 단순한 공동 서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출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유일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반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주 조용하고도 합법적으로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은행은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출 계약서에 포함된 17조 비양, 복잡하고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중대한 불이익 변경 조항을 발동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차용자나 보증인의 상황에 예기치 못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은행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녀 대출금 전액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에 부여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강남의 그 화려한 집으로 은행 법무팀 명의의 공식 등기 우편이 목요일 아침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 축하 파티의 여운에 아직도 도취되어 있을 선영이가 그 위협적인 회색 봉투를 보고 또 무슨 지루한 서류겠지 하며 짜증스럽게 뜯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쓰인 문장들을 읽었겠죠. 차갑고 단호하고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담긴 그 문장들을 말입니다. 그 문장들이 그 아이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서막이 될 것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존경하는 물로 부부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을 것입니다. 본 대출 계약이 체결된 당시의 조건에 중대한 불이익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귀아들의 주 보증인으로부터의 공식적인 보증 철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행은 귀아와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17조 비양에 근거하여 전액 상환 권리를 행사함을 알려드립니다. 귀아의 대출 잔여금은 계약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액 상환되어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즉시 법적 절차를 통한 담보물 압류 및 경매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든 선영이와 현수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공황 상태, 다급하고도 절망적인 그들의 표정, 그들이 평생 벌어도 감당하지 못할 금액, 수억 원의 대출 잔액은 이제 단 한 푼도 미룰 수 없는 채무로 그들의 앞에 들이닥쳤을 겁니다. 그들의 화려한 꿈의 집은 단숨에 거대한 감옥으로 바뀌었겠지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감옥 안에 이제는 갇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편지 속엔 아마도 더 치명적인 내용이 한 문단 더 이어졌을 겁니다. 대안으로 귀하는 주 보증인 없이 해당 대출의 전액 제용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규 대출 심사에는 당행의 표준 소득 및 신용 검증이 적용됩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진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용은 이미 한계까지 몰려 있었고 내가 매달 몰래 보태던 돈 없이 그들의 실제 수입만으로는 애초에 그 규모의 대출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들은 완벽하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마침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이에게서 걸려온 광기에 가까운 비명 섞인 전화. 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았고 침착하고 고요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선영이의 비명은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공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 지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엄마가 보증 철회했다고 했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릴 망쳤어. 다 망쳤다고. 나는 그녀가 절규하는 그 소리를 잠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그 공황과 두려움은 내게 묘한 고요함과 깊은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선영아. 나는 마치 한겨울의 아침처럼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은행에 우리 가족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렸을 뿐이야. 내가 내게 보안 요원을 불러 그 집에서 나를 내쫓았던 그날 내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잖니. 그건 그냥 오해였어. 선영이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애처롭지도 않은 절박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오해였을까? 나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내게는 꽤 명확하게 느껴졌는데 넌 선택했잖아, 선영아. 너는 엄마를 버리고 화려한 새 삶을 택했지.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내 집 담보 서류에 적힌 촌스럽고 불편한 내 이름 없이도 내 삶이 그렇게 탄탄할 줄 알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나 보네. 우리 집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꽤 큰일이겠구나. 나는 아무런 동정심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문제는 내 남편과 상의해 보렴. 그 사람이라면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겠니? 그 아이와 그 사위는 결국 늘 피하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옥이자 공포의 순간이었겠죠. 파산 신청, 모든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리다 거절당한 후, 모든 지인과 친척에게 손을 벌리다 거절당한 후,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 그것은 곧 그들이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외벽이 천천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파산 신청은 지역 사회에 빠르게 퍼졌고 그 아름답고 거만했던 벽돌집은 은행 소유로 넘어간 뒤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그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캔디스는 더 이상 완벽한 삶을 자랑할 수 없었고 프레스턴은 더 이상 성공한 남편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터뷰하지 않았고 SNS에 글을 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정원에 피어난 국화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은 여전히 아주 안정적으로 컵을 쥐고 있었고 내 마음은 이제야 비로소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수치로 몰았고 나는 그들에게 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캔디스는 밤늦게 전화에 울먹였습니다. 제발 엄마 은행에 전화해줘. 그냥 실수였다고 말해줘. 다시 보증 서준다고 말해줘. 나는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심장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토록 비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는 노년의 슬픔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보증인이 아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의 인생에도 보증을 서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나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 앞에서 쫓겨나던 날, 넌 참 따뜻하지 않았지.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천천히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밤하늘은 조용했고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내 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감정보다도 그 고요한 자유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애처롭고 자기중심적인 애원을 들으면서도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타까움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만족감만이 남았다. 교훈은 분명히 전달되었으니까. 미안하다, 캔디스. 나는 담담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너나 너의 남편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지 않아. 나는 내 지원을 완전히 철회했어. 행운을 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복수는 끝났다. 그건 시끄럽고 감정적인 대치가 아니었다. 한 통의 조용하고 치명적인 전화 한 통이었다. 나는 그들의 파티를 망치지 않았다. 나는 단 한 번의 전략적 행동으로 그들의 허울뿐인 인생 전체를 끝장냈다. 그들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결국 집을 손해보고 팔았다. 막대한 수익을 기대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들이 이혼했다는 것이었다. 탐욕으로 이어진 결혼은 스스로 불러온 대가 앞에서 무너졌다. 나는 그저 남쪽 작은 집에 조용히 머물렀다. 평온을 되찾고 존엄을 되찾았다. 나의 복수는 그들의 몰락에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흔들림 없는 내 고요한 힘에 있었다. 나는 한때 수치로 여겨졌고 짐이었고 쫓겨나야 할 존재였다. 하지만 결국 내가 그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 진정한 힘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단 한 통의 파괴적인 전화로 나는 증명했다. 배신당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재정, 짓도 하지 않았어. 같은 사람이 내인 적 부담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집보다, 어떤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 그건 바로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어머니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의 무게.